전북 CBS 라디오. 여러분은 지금 참여미디어연구소 박민 소장이 진행하는 사람과 사람을 듣고 계십니다. 네, 여자친구를 폭행 강간하고 음주운전을 한 전북 지역 의대생.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요. 선고 이유 중에 이 사건 강간 이전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양형의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시절에 동일한 가해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또 다른 피해자가 등장하면서 앞으로의 상황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죠. 먼저 법무법인 드림의 엄윤상 변호사 나오셨네요. 어서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법률사무소 지청의 김도현 변호사,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도현 변호사입니다. 자, 두 분 먼저 이번 사건의 1심 형량을 보니까 이 재판부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강간 이전에 관련 사건이 없었다,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좀 밝혔는데 1심 선고에 대해서 두 분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엄윤상 변호사. 네. 1심 선고는 아마 동종 전과가 없고 또 다른 전과도 없고 또 피해자와 합의했던 점, 이런 점들이 좀 참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 같은데 그 사안에 비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해도 네. 형량이 너무 낮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유예가 있어도 보통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 정도 선고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기 때문에 대단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김도현 변호사도 좀 비슷한 생각이세요? 예, 저도 이 가해자가 초범이고 또 이제 아무래도 20대 초반이고 대학생이고 합의를 했던 점을 감안을 하더라도 이 강간 미수도 아니고 강간이 이제 기수에 이르렀고, 그리고 또 음주운전, 그리고 별도의 상해까지도 있는 사건에서 2년의 집행유예 3년은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저도 보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집행유예는 나올 수 있지만 있습니다. 형량 자체가 지금 징역 낮죠. 2년, 이건 너무 낮다. 네. 네. 근데 가해자 측은 사실 이것도 높다 하고 다시 항소를 했거든요. 네. 네. 지금 형이 너무 무겁다, 이제 이런 건데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이세요, 엄윤상 변호사? 네, 이게 지금 가해자 측에서 항소를 했는데 검사도 항소를 했어요. 똑같이 양쪽 다. 검사가 가해자 항소하기 전날 항소를 했더라고요. 사건을 찾아보니까. 그러면 이제 검사의 항소도 봐서는 집행유예는 너무 약하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실형이 선고해야 되는데 집행유예가 나온 점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소를 했고, 피고인 쪽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이제 폭행과 성관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또 강간이라기 보기보다는 피해자가 합의해서 성관계했던 화관 쪽으로 몰고 가서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무죄를 다투기 위해서 항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벌써 재판이 끝났고 6월 5일 날 선고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까지 끝났습니까? 네네. 네. 그런데 김도현 변호사, 사실 이제 앞에서 이게 형량이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서 좀 낮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좀 듣기로 그 가해자가, 즉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사가 굉장히 많다, 복수의 법무법인을 선임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들었었거든요.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미칩니까? 어떤가요? 생각하기 나름이기는 한데요. 제가 이제 이 피고인의 사건을 좀 천천히 봤는데, 경찰 단계 수사기관에서는 다른 법무법인을 선임을 했다가 1심에 들어와서는 그 법무법인이 사임을 하고 새로운 법무법인이 선임이 된 후에, 그리고 또 항소심에 들어가서는 또 추가로 법무법인을 선임을 한, 굉장히 뭐랄까 특이한 진행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 진행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피고인들이 하는 방법인데, 재판부와 관련이 있는 변호사, 혹시 이제 영향을 재판 결과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재판부와 관련 있는 변호사들을 수소문해서 계속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고 바꾸고 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한 것
같이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 4명이라고 하지만 사실 법무법인 하나를 선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항소심에서 법무법인이 2개가 선정이 돼 있어요. 네. 그런 점에서는 경제력이 없는 사람은 불가능하거든요. 네, 경제력이 충분히 있는 것 같고, 뒷받침이 된다. 네, 또 그 재판부에 인연 있는 변호사를 선임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네. 이 뒤에 다시 한번 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만 사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8년 전에 동일한 피해를 당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여성이 나타났거든요. 네. 좀 그런 사건들이 이제 벌어지면서 그 피해자의 주장 중에도 이 상대 측의 권력, 상대 측의 좀 힘에 대해서 대항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본인이 피했다 이런 증언도 나오는데 네. 그 부분도 좀 유의 있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피해를 주장한 여성의 8년 전 사건 이게 아직 시효가 남아 있는 건가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네,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년 전이기 때문에 아직 2년이 남아 있다고 봐야 되겠죠. 또 피해자의 진술을 좀 들어보면 진술이 대단히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수사가 들어가고 기소까지 된다고 하면 충분히 유죄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께서는 이번 기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자기 피해 사실을 호소해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 성범죄 같은 경우에 본인이 직접 고소 고발을 해야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지는 않고 수사기관에서 범죄를 인지를 하면 뭐 직권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조사를 할 수는 있지만 성범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진술에 뭐 대부분 의존하고 있어서 수사 방향이 진행이나 그래서 피해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가 거의 진행될 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친고죄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네, 옛날에 2013년 전까지는 친고죄였어요. 네. 그래서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이 음. 수사나 또 기소가 진행이 됐거든요. 음. 근데 2023년에 법이 바뀌어서 친고죄 조항이 폐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수사할 수 있고 기소할 수 있고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일단 저희 CBS에서 단독 보도를 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이제 피해자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사안이 지금 알려졌잖아요. 그러면 이 수사기관의 인지라고 하는 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경우는 뭐 수사기관의 인지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이게 네. 이 언론에 보도됐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인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지는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경찰에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피해자가 고소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 적극적으로 네. 피해자가 대응하지 않으면 수사를 재개하기는 어렵다. 그렇죠. 이제 모든 네. 사건을 경찰이 기사만 보고 인지해서 수사를 한다면은 그 수사가 객관적으로 개시가 되느냐의 의심을 받을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언론만 믿고 진행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피해자가 나서서 고소를 해야 수사기관에서도 그 피해자의 협조를 얻어서 더욱더 빠르게 수사가 진행이 되고 처벌이 필요하다면 더욱더 빠르게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돼서 그 8년 전 피해가 사실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들이 좀 가려져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피해자의 주장을 보면 상당히 좀 구체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날짜까지 좀 세세하게 기억할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진술들 이런 게 이제 나중에 이 성범죄 여부를 판단할 때 좀 영향을 미칩니까? 어떻게 되나요? 대단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대단히 피해자의 중요하다. 진술이. 네. 이 오래된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좀 객관적이야만이 이 신빙성이 있어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피해자를 돕는 측에서는 그러한 점들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인이나 증거가 따로 없어도 피해자가 구체적인 정황을 진술하고 이런다면 충분히 처벌도 가능하다. 예, 처벌이 가능한 것이 맞고 특히 이제 이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 비교적 날짜라든지 날씨라든지 어떤 방에 있었고 방에 무슨 액자가 걸려 있었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는 편이에요. 피해자들이. 그런데
그 강간을 당하는 상황은 진술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를 기억하지 않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네. 몇몇 이제 진술 분석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강간을 당하는 상황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강간을 당한 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분석하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너무나 고통스럽겠지만 피고인 그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강간을 당하는 상황을 집중적으로 진술을 하는 것이 더 신빙성 있고 객관적인 진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피해 여성의 경우가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그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은 그동안에도 계속 우울감을 종종 느끼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좀 고민을 했었다. 이런 이제 증언들도 좀 하시더라고요. 여성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 사건 자체가 일생에 걸쳐서 트라우마로 작동하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뭐 의학적으로 우리들이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만나보면 피해자를 고소 대리를 하면서 좀 만나보거든요. 만나보면 상당히 위축돼 있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위축돼 있고 말하는 걸 상당히 꺼려하고 사람 만나는 걸 꺼려하고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뭐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좀 봤고 네, 이런 점들이 있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더더욱 우리 김도현 변호사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당시 피해 사실을 증언하기가 쉽지 않은 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사실은 이제 구체적인 피해 상황들을 증언하지 않으면 이게 그런 피해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네. 이제 변호인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뭐 성관계한 사실이 없다, 강간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했을 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무죄를 입증을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진술 분석 방법을 통한 것이거든요. 네. 피해자가 진술하는 영상 녹화물이라든지 피해자가 진술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해서 피해자가 이거는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말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근거 중에 다수가 그 강간 행위 자체를 진술하지 못한다. 뭐 예를 들면은 뭐 강간을 하는 과정에서 뭐 손을 뭐 한쪽 손으로 내 가슴을 만지고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 네. 강간에 뭐 수반되는 그런 신체 접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술을 많이 못하세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죠. 그게 쉽겠습니까? 네. 네. 하지만 그 진술이 있어야만이 피해 사실이 조금 더 진실에 가깝다라는 거를 믿어주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그냥 한 번 말을 해야 더 고통스럽지 않거든요. 그 진술 안 하면 항소심에서 또 증인으로 불려가지고 또 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 고통을 받을 수도 있어서 용기를 한 번 내신 이상 네. 끝까지 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8년 전 사건을 이번에 새롭게 좀 폭로하기로 결심했던 그 피해자의 경우에 상당히 이제 그 진술 자체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네. 이 부분들을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하나의 쟁점이 이제 강압성 여부예요. 이 8년 전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이야기하는 게 뭐 게임을 해서 뭐 게임을 지니까 뭐 성관계를 요구받고 뭐 그 이후에 또 폭행도 동반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었는데 또 이번 그 의대상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 강압적으로 일방적으로 진행된 뭐 강간이냐 아니면 둘 사이에 합의해서 이루어진 거냐 뭐 이것을 다툰다고 하는데 네. 이 방금 8년 전 사건 같은 경우에 이 강압적이다, 강압성 여부 또는 협박죄 뭐 이런 여부들을 좀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가요, 엄민정 변호사? 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또는 협박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폭행 협박이 우리 판례가 대단히 좁게 봐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성범죄에 있어서 폭행 협박을 좀 더 넓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가위바위보 해서 져서 만약에 그 성관계까지 이르렀다. 그러면 폭행 협박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보면 강간죄가 성립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럼 다른 요소가 좀 추가가 돼야 되거든요. 네. 어쩔 수 없는 폐쇄된 공간에서 감금돼 있다거나 그런 느낌을 받는다거나 또 아니면 또 그 뭐 다른 지인들에게 너 이거 나오고 성관계 안 오면 뭐 이것을 SNS에 뿌릴 거야. 네. 이런 것들을 협박을 통해서 그것에 두려워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면 충분히 협박으로 인정되고 그래서 강간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언론에 나온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힘들고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그 피해자의 진술들을 들어봐야 강간죄 성립 여부가
드러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 여러 차례 좀 이런 행위들이 이어졌고 그 중간에 이제 본인의 거부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관계들이 강압적으로 좀 이루어졌다 이런 증언들이 좀 계속 나오거든요. 어쨌든 협박의 여부는 추가적인 좀 수사라든지 네.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군요. 네, 네. 그 미성년자 입장에 그때가 이제 미성년자 때잖아요. 8년 그렇죠. 전이니까 네, 약간 8년 전 피해자는 미성년자죠. 네, 네. 가해자도 미성년자고 피해자도 미성년자인데 특히 이제 미성년 피해자 같은 경우는 너랑 나랑 성관계한 사실을 친구들한테 다 말해버릴 거야. 이거는 미성년자인 여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협박의 최고의 협박이죠.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도 없을 지경일 테니까 쟤 누구랑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문이 나는 거는 생각도 하기 싫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히 뭐 강간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 본인이 이제 이 상대 가해자를 처벌하기는커녕 본인이 그 상황을 피해서 전학을 가는 좀 이런 상황으로 좀 귀결이 됐었거든요. 당시 네. 8년 전 사건 피해자 증언에 따르면 좀 이런 부분들까지 좀 세세하게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지금 의대생 지금 1심, 2심까지 재판이 진행했고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네. 이렇게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새롭게 8년 전 추가 피해자가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좀 이번 사건에 반영될 수는 좀 없는 상황이겠네요. 8년 전 피해 사실은 아직 확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반영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것을 언론을 통해서 판사가 재판부가 듣고 심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법률적인 의미의 영향은 미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그 영향 자체를 법률적으로는 미치지 못한다. 네. 이런 상황이고 이 부분은 또 별개로 그러면 이번 사건이 끝나고 나서 별개로 만약에 수사라든지 재판이 이루어질 수는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네. 부분은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대중들이 또 공분하는 게 이런 자에게 과연 의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맞냐? 해서 지금 청와대 게시판에 좀 의사 자격 자체를 박탈해야 된다. 이게 학교에서 제적하고 또 다시 이런 의사 자격을 얻을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일단 그게 가능한지 뭐 제재 방법으로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지 두 분의 의견을 좀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김도현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이 가해자가 다니는 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대학교에서는 성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죄가 확정이 되면 거의 뭐 제적도 가능한 정도의 징계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적이 되면 뭐 다시 의대를 입학을 할 수도 있죠, 물론. 그런데 제가 이제 관련 법들, 의료법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니까 결격 사유에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에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입법이 없기 때문에 의사가 되는 거를 막지는 못해요. 다만 이런 사람이 성범죄에 저지르고 확정이 된 사람이 의사가 될 경우에 보통 취업 제한 명령이라는 게 판결에 같이 명시가 되는데요. 네. 여성이나 아동이 있는 직장에 취업을 못하게 몇 년간은 취업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분이 의사 시험에 합격을 한다고 한들 인턴을 해야 되는데 인턴을 하는 병원에 뭐 여성이나 아동이 있을 테니까 네. 사실상 의사로 일을 할 수는 없어 보인다고 저는 보고 그리고 입법적으로는 성범죄의 경우에는 의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좀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재학 중인 대학의 경우에는 이제 대학 측의 판단 여기에 따라서 재적 처리가 가능한 거고, 근데 재적 처리 이후에 뭐 추가적으로 의대에 입학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재판부에서 취업 제한 명령 이런 것들을 내린다라고 하면 영구적으로 의사 자격을 사실상 박탈하는 이런 것들도 가능할 것이다. 네, 사실상 네. 의사로 일하기는 쉽지 않을 테니까요. 엄인성 변호사도 아니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2011년에 5월에 고려대 의대생 3명 네. 사건 기억나세요? 경기도 가평에 있는 용추계곡 민박집에서 맞아요. 한 여성 동기생이 술에 취했는데 그것도 뭐 성관계를 한 것도 아니고 정신을 잃은 사이에 몸을 만지고 뭐 휴대전화로 몸을 촬영해서 기소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이 학생들이 징역 1년 6월에서 2년 6월까지 받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은 이제 그 고대 의대에서 출교까지 당했어요. 제적 당하고. 근데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또 정시로 2014년에 성대 의대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또 성대 의대와 타 지역의 의대에 들어가서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들 중 한 명은 이미 국가고시에 응시해서 의사면을 다시 땄고 얼마 전에 이제 카톨릭 대학 네. 서울 성모병원의 인턴 모집에 합격을 했다가 이 같은 전력이 밝혀져서 채용이 취소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점들을 볼 때 아직까지는 네. 뭐 제재가 있다고 합니다만 그 제재가 불완전하다. 법적인 제재는 아니고. 법적인 제재가 네. 전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 당시에도 2011년 당시에도 이 사건이 터졌을 때도 네. 의료법 개정 논의가 많이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10년 가까이 되는데도 아직까지 개정이 안 돼 네. 있거든요. 그럼 국회의원들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의료법이 개정이 돼서 이런 경우는 철저하게 취업 자체가 그러니까 의사 자격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다. 예. 결격 사유로 규정이 아니, 되는 결격 사유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격 사유가 네.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네. 뭐 그다음 의료법을 위반한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범죄자 이런 것들은 결격 사유로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자친구를 폭행 강간하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 전북 지역 의대생 사건 추가 피해자가 나오면서 향후 이 문제가 좀 어떻게 확장이 될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와 관련한 법적 쟁점들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엄윤상 변호사, 김도현 변호사 끝으로 좀 이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 시민들께 좀 하시고 싶은 말씀 마무리로 한 네. 말씀 좀 드릴까요? 우리가 지금 미투가 드러나기 전에도 이런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투가 돼서 이제서 비로소 수면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면으로 올라왔을 때 우리 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수면으로 올라왔을 때 잘 처리를 해야 됩니다. 또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의 편견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됩니다. 무조건 피해자라는 시각을 가지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래야만이 우리 딸들이 잘 이 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이 방송도 노력하고 언론도 노력하고 모두 노력해서 그렇게 되도록 좋겠고 이번 판결이 항소심 판결이 제발 그런 것들이 응징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판결이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네, 김도현 변호사. 네, 전 앞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성범죄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여전히 좀 쉬쉬하고 신고를 꺼려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절도나 강도 피해를 당하면 우리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처럼 바로 경찰이나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증거를 본인의 신체에 남은 증거를 빠르게 수집을 하셔야지 나중에 진술을 통한 법정에 나가거나 경찰이나 수사기관의 진술을 통한 2차 피해가 정말 많이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객관적으로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가해자도 더 이상 부인하지 않거든요. 네. 증거가 없기 때문에 계속 부인하면 피해자는 더 상처를 받고 더 기억에 오래 남으니까 피해를 받았을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고 도움을 받으시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라고 네. 그리고 합의를 하시는 거에 되게 꺼려하시는 피해자분들이 많으신데 본인이 피해를 당하셨기 때문에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받으시는 게 맞고 본인의 정말 권리시거든요. 그래서 형사 합의는 도저히 못 해주겠다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본인의 권리를 꼭 찾으셔서 피해를 회복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피해자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이 사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네요. 엄윤상 변호사, 김도현 변호사 두 분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